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이 세계 각국 정재계 엘리트의 탈세 문제를 언급한 이 판도라 페이퍼스,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걸지 이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뭐 각국 전현직 지도자 그리고 뭐 이 억만장자급의 부호, 뭐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의 이제 해외 계좌와 거래 내역 등이 담겼다. 뭐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국제탐사 보도인 협회라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CIJ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수사는 아니고요. 14개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련한 회계 법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유출된 정보를 확보한 겁니다. 근데 그 문건 자체 데이터가 1200만 건이 넘고요. 이것을 데이터 양으로 환산하면 사진으로 따져서 75만 장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제 이거의 입출금 내역들을 파악을 하면서 특히 페이퍼 컴퍼니가 많이 있는 곳이죠. 뭐 사모아라든가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의 거래들을 파악을 해봐서 이제 관련해서 해외 탈세 의혹이 있다라는 인물들을 밝힌 건데요. 전체 이번에 나왔던 것은 336명입니다. 근데 그 면면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중에서 전직 혹은 현직 국가 수반이 35명,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뭐 사업가, 비즈니스맨들이 한 13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체코 총리, 뭐 캐나다 대통령, 에콰도르 대통령, 칠레 대통령, 현재입니다. 이거는 현 파키스탄 총리도 있고요. 전직으로 가면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있었고 중동 쪽 이쪽에 가면은 요르단 국왕 현재 압둘라 2세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서 잠깐 뉴스에도 보셨지만 푸틴 대통령의 딸을 출산했죠. 뭐 내연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관련한 푸틴 대통령도 여기서 연루가 돼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었고 팝스타 중에 샤키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 연루가 돼 있고 한국인 국내인으로는 이제 좀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또 전 태광실업 회장이죠. 박연차 씨, 또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 씨 등이 이번에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국가 수반이나 이런 분들이 연루된 나라는 더 주목도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뭐 개인 뭐 275명, 기업 184곳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됐는데 자, 이 가운데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언급이 됐고 또 뭐 조금 전 얘기하신 것처럼 전두환 씨 동생인 전경환 씨, 뭐 박연차 게이트 이런 게 이제 상속이 됐다. 페이퍼 컴퍼니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가장 많이 좀 언론에 집중을 받았던 게 역시 현재죠.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였습니다. 이제 당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친의 명목으로 이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말리부 별장을 사게 되는. 근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법인으로 사게 됐었고 그 한도를 못 넘으니까 개인이 못 사니까 우회적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샀다 하고 실질적인 뭐 주인은 이수만 씨의 돈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SM 측 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완전히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최초의 홍콩에 세운 자체의 돈도 아버지의 돈이었었고 본인 돈이 아니라 아버지 돈이다. 아버지의 돈이었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별장을 샀다가 매각을 했고 관련한 내용들은 결국 다 이제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또 하나가 지금 SM 측은 계속 말하는 것이 이미 국세청과 국내입니다. 금감원과 뭐 검찰 조사까지 다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의혹이라면은 가만히 뒀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것을 제기한 측에다가 뭐 역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뭐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곳을 보면 뭐 우리나라 말고 다른 이제 전 세계적인 사안을 봐도 뭐 미국령 사모아 아니면 버진 아일랜드 이렇게 뭐 특정 국가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나라에서 그런 거에 특혜를 이제 주기 때문일 텐데. 자,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수사로 밝혀진 내용은 아니고 유출이 된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건이 2016년에 파나마 페이퍼스, 파나마 문건이 있습니다. 파나마도 뭐 유명한 조세 회피 지역이고 페이퍼 컴퍼니가 넘치는 나라였었죠. 이제 거기에서 시작돼서 이제 관련한 인사들을 추적했던 문건. 그때도 그랬었고 이렇게 이제 이 국제 탐사 보도 언론협회에서 나왔던 자료가 결국에는 굉장히 큰 건으로 검찰 수사와 조사로 이어진 건들이 있었는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아예 뭐 정권이 흔들리는 정도였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파키스탄 총리가 또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현직 수반으로는 이제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여론이 굉장히 지금 나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남미 쪽, 뭐 칠레, 에콰도르 이런 쪽도 다 현직 정상 수반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해당국의 검찰들 또 국세청 해당국입니다. 어떻게 나설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조금씩 풀고 있거든요. 이제 과연 그 판도라 페이퍼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파격적인 뭐 사건들이 나오게 될 시 더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추가 자료에 따라서 이제 해당 국가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 예. 해주셨고요. 자,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개월 만에 이제 장중 3천선이 붕괴가 됐고, 제가 뭐 뉴스 들어오기 전에까지 봤을 때 3천선 회복되지 않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큰 악재들이 참 이럴 때 보면은 왜 이렇게 악재는 몰려서 터지는지 또 네. 이런 궁금증도 나오게 되는데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 쪽을 보면 뭐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나눴었지만은 지금 헝다 사태로 표현되는 부동산 버블 붕괴, 뭐 예. 중국 공산당이 인위적으로 했다라고는 하더라도 뭐 헝다그룹이라는 데가 만만치 않은 뭐 그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 부실, 또 최근에 전력난에 대한 이슈들, 석탄이 뭐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는 이게 중국의 문제고요. 미국의 문제는 뭐 현재 가장 큰 것이 법정 채무한도 협상입니다. 미국은 의회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법정 채무를 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현재가 22조 달러거든요. 예. 법이 돼 있는 거. 근데 이미 미국의 정부 부채는 2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6조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정 채무한도를. 그러나 공화당이 쉽게 법정 채무한도를 뭐 30조 달러라든가 32조 달러로 늘려줘야 되는데 그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고, 기한은 지났습니다. 현재는 이제 임시 예비비로 미국 정부가 버티고 있는데, 자넷 옐런 재무장관에 따르면은 이런저런 돈 다 합쳐도 이제 미국은 국채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네. 10월 18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아예 한도를 30달러로 넓히던, 아니면 이 유예를 지금 2년간 유예한 거거든요. 뭐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12월 말까지 하던 이 협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관련한 또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슈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해서 일시적이다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말을 바꿔서 꽤 오래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근데 물가 상승이 왜 중요하냐? 이건 결국 테이퍼링,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긴축의 그 속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 인상 이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돈줄을 좀 재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저금리 시대가 끝나게 되니까요. 그동안에 꿈을 먹고 자랐던 뭐 성장주들, 뭐 이런 빅테크들에서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증시가 또 흔들리고 있고, 또 하나가 이 갑자기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페이스북 관련한 내부 고발자의 문제. 이제 이거 좀 이따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가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빅테크들이 굉장히 시총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릴 경우에 낙폭을 더 키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게다가 또 하나가 아예 이번에는 미중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이제 대통령보다는 친중이라고 밝혀졌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다시 중국을 압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 당시 지켰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걸 안 지킬 시에는 뭐 재차 압박하겠다는 미중이 다시 한번 이 붙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된 겁니다. 자, 굉장히 뭐 악재가 많네요. 네. 네, 악재를 5가지로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자, 지금 보면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은 오전 중에 보니까 순매수, 그리고 개인은 순매도,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 전 반대인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우리 주식을 사고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다. 이건 뭐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약 한 30분 만에 정반대로 또 돌아서서 뒤집혔나요? 예, 예. 외국인들이 다시 지금 뭐 4천억 이상을 또 매도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수급 쪽에서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빚투자거든요. 지금 신용융자 잔고, 이제 돈 빌려서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하는, 빚투자라는 액수가 25조 원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급락하면서 굉장히 줄었을 텐데, 이렇게 빚 잔고,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올라갈 경우엔 이런 악재에 마치 이런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뭐 기회를 잡았느냐, 굉장히 좀 낙폭을 키워서 소위 말하는 이 빚투자들의 이 돈들의 반대 매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한번 크게 떨궈서 뭐 물량을 바닥에서 집은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또 다시 던지는, 수급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악재도 있지만, 재료적인 악재도 있지만 국내 수급으로 좀 보면 그동안의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자가 너무나 커졌고, 혹시 이것을
뭐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까지 반대 매매를 일으킬지는 뭐 큰 손들의 의도에 달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함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조금 전 얘기하셨지만 꿈을 먹고 자라는 성장주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올랐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도 고민이 있을 텐데 하나는 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네. 아니면 고배당주 같은 걸로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좀 빠져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두 가지에서 저는 포트폴리오 교체가 이루어지겠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에 꿈을 먹었던 기술주들, 빅테크들은 앞서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이 하나의 이슈가 돼서 네. 이제 또 다른 업종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승승장구했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이지만 이 머크의 이 치료제가 나오면서 오히려 코로나19 관련한 큰 이슈 재료 하나는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았나. 근데 돈들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론가 찾아서 가야 될 텐데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 뭐 계속해서 오르는 게 정유업종, 원유 관련한 유가 관련한 업종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최근에 에너지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거든요. 예. 국제 유가도 뭐 따로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오페크 플러스들 산유국들이 거의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석유로 갈 마지막 단계고 이것들로 최대치의 이익을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증산을 잘 안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르니까 뭐 관련해서 수력, 원자력,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또 빛을 보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인플레 해주인 고물가주 또 배당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금리가 우리도 아마 10월, 11월에 또 한번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금리 인상 관련한 관련주들. 뭐 은행이나 금융권 예,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어떤 포트폴리오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미국 뭐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간밤에 이제 2% 넘게 떨어졌고 아까 페이스북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내부 고발자가 그동안 뭐 페이스북이 이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윤리적인 부분 무시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인터뷰를 한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했고 또 실제 뭐 6시간 넘게 서비스가 마비까지 되기도 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정말 기업의 최대 위기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의회에서 좀 더 증언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증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CBS의 60 Minutes이라고 뭐 굉장히 유명한 시사 60분, 네, 예. 60분이라는 프로였었는데 그때 좀 보니까 일단은 원론적인 수준이었었어요. 뭐 기업적과 사적 이익이 있었을 때 언제나 페이스북은 기업 이익을 챙기더라. 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뭐 유해한 것들이 있었지만 돈을 선택했다. 근데 과연 그런 결정적인 자료들이 이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젠인가요? 그렇죠? 예. 네. 이 프랜시스 하우겐이 어느 정도까지를 확보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 플랫폼 기업과 빅테크들에 대한 반규제들이 미국만의 일은 아니고 일종의 뭐 전 세계적인 현황.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에 준하는 책임은 그동안에 하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이제 의회까지 가서 그 순간까지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낙관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도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오늘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페이스북 좀 사례들 보고 많이 좀 상생안 좀 내놓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페이스북의 경쟁사는 지금 웃고 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결정적 한 방이 나올지 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